2017년 3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 그 순간 광화문 광장에는 수백만 개의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눈물을 흘렸고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박근혜. 이 이름 석자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이름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녀는 독재자의 딸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운의 여성 정치인이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라를 사유화하려 했던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평가는 한 가지 결정적인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운명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에 걸친 치밀하고 냉정한 준비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공식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과서에도 없고 주요 방송 뉴스도 제대로 다루지 않은 이야기. 국정원 전신인 중앙정보부 문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의 증언, 그리고 수십 년간 봉인되어 있던 기록들을 통해 우리가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쓰러졌습니다. 그 총성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소리였고 동시에 다른 무언가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27세였던 박근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공식 기록에는 청와대에 있었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결심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놀랍도록 적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 세상은 그녀가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잠겨 정치와 멀어진 채 조용히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박근혜는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이야기는 바로 그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18년간의 침묵, 그 침묵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그녀 곁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승리로 이어졌는지.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박근혜 이야기는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머지 절반을 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언제나 승자가 씁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다른 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진실을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1979년부터 1997년까지의 박근혜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칩거했다. 그녀는 독서를 하며 자신을 돌아봤다. 그녀는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명이 얼마나 이상한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27세의 정치 무대에서 사라진 여성이 1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요? 아버지로부터 대한민국 권력의 작동 방식을 가장 가까이에서 배운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책만 읽었다고요? 그것은 너무 순진한 해석입니다. 박근혜가 공식 정치에서 사라진 18년 동안 그녀의 삶을 추적한 기자들과 연구자들이 발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태민과의 관계. 최태민, 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이 없었다면 박근혜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최태민은 여러 종교를 혼합한 구국선교단이라는 단체를 이끌던 인물로 박정희 생전에 이미 영예 박근혜와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유경수 여사의 영혼이
자신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믿기 어렵습니까? 하지만 당시 박근혜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1974년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1979년 아버지도 잃었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27세의 여성 앞에 나타난 사람이 당신 어머니가 내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중앙정보부 내부 보고서에는 최태민에 대한 경고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생전에도 그를 위험인물로 지목한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박근혜는 그를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했습니다. 최태민이 단순한 종교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구국 선교단을 이용해 상당한 자금을 모았고 정재계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무엇보다 박근혜라는 이름이 가진 정치적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박근혜가 공식 무대에서 사라진 18년 동안 그녀의 이름은 최태민을 통해 계속 살아있었습니다. 두 번째, 박정희 추종 세력의 재편. 1979년 이후 대한민국 정치 지형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전두환이 권력을 잡았고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으로 이어지는 민주화의 물결이 시작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박정희 시대가 청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그렇게 단순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박정희 시대를 통해 성장한 관료들, 군인들, 기업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일부는 새로운 정권에 흡수되었고, 일부는 재계에 머물렀으며, 일부는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는 박근혜라는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초, 박근혜는 조금씩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추모 인사, 지역사회 활동, 그리고 몇 차례의 인터뷰. 그때마다 미디어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이 그녀에게 투영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자산이었습니다. 세 번째, 1997년의 결단. 1997년 12월,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야 정권 교체였습니다. 바로 그해 박근혜는 정치에 복귀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정치학자들은 이것을 타이밍의 정치라고 부릅니다. 언제 등장하느냐가 무엇을 말하느냐만큼 중요합니다. 1997년 외환 위기로 나라가 혼란에 빠진 시점. 새로운 세력이 권력을 잡아 기존 체제에 대한 반감이 높아진 시점. 그리고 박정희 시대에 대한 재평가 논의가 조심스럽게 시작되던 시점. 그 시점에 박근혜가 돌아왔습니다. 18년의 침묵, 그것은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충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전이 완료된 순간 그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를 이해하려면 먼저 박정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를 이해하려면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대한민국을 이해해야 합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독재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성장을 이끈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박정희는 경제성장을 통해 독재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성공했습니다. 박근혜가 태어난 것은 1952년 2월 2일. 그녀가 정치적 의식을 갖기 시작할 무렵 아버지는 이미 대한민국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청와대는 그녀에게 집이었습니다. 국가 권력은 그녀에게 일상이었습니다. 외국 정상들의 방문, 강요들의 보고, 경호원들의 행렬. 이것이 박근혜가 자란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환경 속에는 깊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박정희를 향한 총탄은 빗나갔지만 어머니 유경수 여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22세의 박근혜는 그 순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는 것을,
혼란에 빠진 기념식장을,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어머니를. 이 사건은 박근혜의 내면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많은 심리학자들과 정치 분석가들이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박근혜는 이 사건 이후 더욱 아버지와 밀착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역할까지 떠안은 그녀는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가 되었고, 동시에 권력의 속성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배우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1974년부터 1979년까지 5년간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퍼스트레이디였습니다. 그녀는 외교 행사에 참석했고 아버지를 수행했으며 청와대의 안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국가 의전을 익히고 권력자들의 언어를 배우고 정치의 작동 방식을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지방의회, 국회의원, 장관을 거치며 수십 년에 걸쳐 권력의 생리를 배웁니다. 박근혜는 그 과정을 청와대 안에서 시작했습니다. 최고 권력의 심장부에서, 그것도 어린 시절부터. 그런데 박정희 체제에서 박근혜가 배운 것은 단순히 의전이나 외교적 에티켓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권력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중앙정보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언론이 어떻게 통제되는지, 재벌들이 어떻게 권력과 유착하는지, 그리고 반대 세력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이것은 교과서에 없는 교육이었습니다. 1979년 아버지가 사망한 후 박근혜가 물려받은 것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네트워크였습니다.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었습니다. 박정희 시대를 경험한 세대의 기억 속에 새겨진 강하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의 이미지. 그 이미지의 계승자로서 박근혜라는 이름은 강력한 정치적 브랜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박근혜는 18년의 시간 동안 생각했습니다. 아니, 준비했습니다. 박정희의 딸로 태어난 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그 선택을 아주 오랫동안, 아주 신중하게 해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박근혜는 단순히 박정희의 딸로서 정치에 나선 게 아닙니다. 그녀는 박정희 체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 체제의 유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그 30년의 준비였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준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누가 그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살펴봅니다. 1997년 11월,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 네 글자가 한국인들의 가슴에 새겨진 것이 바로 그 해였습니다. 평생 모은 금부치를 나라에 바치던 사람들의 줄.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가장들. 문을 닫는 기업들. 거리로 쏟아지는 노숙자들.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박근혜는 정치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위기 편승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국민이 혼란스러울 때 강하고 안정적인 과거에 대한 향수가 폭발합니다. 1997년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안정과 성장의 상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박정희 시대였습니다. 경제개발, 새마을운동, 한강의 기적. 독재의 그림자는 잠시 흐릿해지고 그 시절의 경제적 성취만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박근혜는 그 심리를 읽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그 심리가 폭발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98년 4월, 박근혜는 달성 보궐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달성은 경북 대구 인근의 선거구로 박정희의 고향 구미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첫 출마 지역의 선택부터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낯선 땅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채취가 남아있는 땅에서 시작했습니다. 선거 결과는 압승이었습니다. 71.1%의 득표율. 정치 신인이 18년간 공개 무대에서 사라졌던 사람이 첫 선거에서 7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축적된 자산의 폭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박근혜가 18년 만에 정치에 복귀했을 때 그녀를 도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 인물을 소개합니다.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은 박근혜의 복귀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겉으로는 당의 단결을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이회창 측에서는 박근혜라는 이름이 가진 영남지역 표심을 필요로 했습니다. 박근혜 측에서는 제도권 정치에 안착하기 위한 발판이 필요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전형적인 정치적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박근혜는 이 거래에서 단기적인 이익만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과정을 통해 한나라당 내부의 인맥을 구축했고 영남 정치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스로 치면 그녀는 자신의 말을 전략적 위치에 배치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 서청원. 박근혜의 정치 복귀 과정에서 실무적 역할을 담당한 인물 중 하나가 서청원이었습니다. 그는 박정희 시대부터 정치권에 몸담은 인물로 영남 정치의 속사정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가 박근혜 주변에 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네트워크가 박근혜의 정치 복귀를 위해 재가동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박근혜는 국회의원으로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녀는 이 시기에 눈에 띄는 강경 발언을 삼갔습니다. 논란을 피했습니다. 미디어 노출을 최소화하면서도 꾸준히 지역구를 관리했습니다. 이것은 신중함이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절제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한나라당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회창의 두 번째 대선 도전은 실패로 끝났고 당은 분열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박근혜는 전면에 나섰습니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된 그녀는 이른바 천막당사 사건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됩니다. 탄핵 여풍으로 한나라당이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박근혜는 천막으로 만든 임시당사에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그 이미지는 강렬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지도자, 서민과 함께하는 정치인. 이것이 박근혜가 전국적으로 각인된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18년의 준비가 하나씩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준비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가장 어두운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최순실. 이 이름은 2016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순실을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등장한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을 농단한 비선실세, 태블릿 PC, 연설문 수정, 이화여대 입시 비리. 그런데 여러분,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는 2013년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의 뿌리는 무려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 앞장에서 우리는 최태민을 잠시 언급했습니다. 이제 그를 더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최태민은 1920년생으로 불교 승려였다가 개신교 목사가 되었다가 다시 자신만의 종교를 만든 인물입니다. 그의 종교는 구국 선교단이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종교단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박근혜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구축된 정치적, 경제적 네트워크였습니다. 최태민이 박근혜에게 처음 접근한 것은 1975년경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지 1년이 지난 시점, 그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유경수 여사의 혼이 내게 나타나 영예를 돕도록 했다.
이 편지가 박근혜에게 닿았고 박근혜는 그를 만났습니다. 이후 최태민은 박근혜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 되었습니다. 구국공사단, 구국여성봉사단 등 여러 단체를 만들어 박근혜를 명예총재로 추대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구축했고 상당한 자금을 모았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최태민을 위험인물로 여러 차례 보고했지만 박정희조차 딸과 최태민의 관계에 개입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왜 박근혜는 최태민을 그토록 신뢰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심리적인 차원과 정치적인 차원 두 가지 모두에서 찾아야 합니다. 심리적으로는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과도한 보호 아래 살아온 젊은 여성이 영적 아버지 같은 존재에게서 위안을 찾는 것은 이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태민의 네트워크는 박근혜에게 아버지의 공식 권력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그녀만의 네트워크였고 그녀만의 조직이었습니다. 최태민은 1994년에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산은 딸 최순실에게 고스란히 넘어갔습니다. 최순실은 어린 시절부터 박근혜와 함께 자랐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친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세대에서 형성된 유착관계가 딸 세대로 이어진 말 그대로 대를 이은 연결이었습니다. 최순실은 박근혜의 옷을 골라주고 연설문을 수정하고 인사 문제에 개입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된 이후의 일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박근혜가 대선 후보가 되기 훨씬 전부터 이런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 여러 지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2012년 대선 캠프. 박근혜의 연설문은 누가 썼을까요? 공식적으로는 캠프 소속 작가들이 썼습니다. 하지만 그 연설문이 최순실에게 전달되어 수정되었다는 것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선 전략, 공약 발표 방식, 심지어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까지 최순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더 충격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최순실이 박근혜의 30년 준비 과정에서 단순한 친구였을까요? 아니면 그 준비 자체가 두 사람의 공동 프로젝트였을까요? 2016년 특검 수사 자료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최순실이 박근혜의 정치 자금 일부를 관리했다는 정황, 주요 기업인들과의 접촉에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증언들. 이것들을 종합하면 하나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박근혜의 정치 여정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최태민에서 최순실로 이어지는 그림자 파트너십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십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부터, 어쩌면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권력의 뒤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박근혜의 뒤에는 최순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의 뒤에는 아버지 최태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1970년대 청와대에서 시작된 하나의 연결로 귀결됩니다. 30년의 준비. 그 준비는 박근혜 혼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에서 이미지는 전부입니다. 아니, 이미지가 현실이 됩니다. 박근혜의 가장 탁월한 전략, 그리고 그녀 주변 참모들의 가장 치밀한 계산은 바로 이미지 전환에 있었습니다. 박정희의 딸이라는 이미지를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 맞게 재포장할 것인가? 이것이 2000년대 내내 박근혜 캠프가 씨름한 핵심 과제였습니다.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박정희는 영남에서는 영웅이지만 호남에서는 독재자입니다. 기성세대에게는 성장의 아이콘이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민주주의를 짓밟은 인물입니다. 박정희의 딸이라는 이미지만으로는 전국적 지지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더 넓은 이미지가 필요했습니다. 그 이미지의 핵심 설계자 중 한 명이 이 장의 주인공입니다. 김무성. 지금은 여러 논란으로 기억되는 인물이지만 2000년대 중반 김무성은 박근혜의 핵심 전략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영남 정치의 토대를 관리하면서도 전국적 확장을 모색하는 역할. 그는 박근혜가 단순히 박정희의 딸로 머무는 것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 유세 중 박근혜는 괴한의 칼에 얼굴을 찔리는 피습 사건을 당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대전은 괜찮으냐고 물었다는 그 장면. 이것은 강이면 지도자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결정적 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순수한 우연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박근혜 캠프가 이 장면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보면 위기 관리와 이미지 정치의 교과서적 사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전은 괜찮으냐? 이 5글자는 이후 수년간 박근혜를 설명하는 수식어가 되었습니다. 자신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 고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 이것은 박정희의 딸이 아닌 국민의 지도자로서의 이미지였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 전략은 원칙과 신뢰였습니다. 박근혜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 이명박에게 패배했습니다. 이때 그녀의 캠프가 선택한 방식은 흥미롭습니다. 그녀는 패배를 승복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이것은 의도적인 이미지 구축이었습니다. 욕심 없는 정치인, 승복할 줄 아는 지도자, 권력보다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 이 이미지가 이후 박근혜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각종 비리와 논란이 쏟아지면서 박근혜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정치인의 이미지를 유지했습니다. 실제로 깨끗했는지는 나중에 드러나겠지만 이미지는 현실보다 빠르게 작동합니다. 세 번째 이미지 전략은 가장 교묘한 것이었습니다. 여성 리더십의 활용. 2000년대 후반부터 박근혜 캠프는 그녀의 여성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것, 자녀가 없는 것이 오직 나라만을 위해 살아온 삶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저는 가족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제 가족입니다. 이 발언은 그녀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고 수많은 유권자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미지 전략이 진행되는 동안 박근혜의 실제 정책 역량에 대한 검증은 상대적으로 소홀했습니다. 미디어는 이미지를 소비했고 유권자들은 이미지에 투표했습니다. 30년 준비의 핵심은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지의 설계와 관리였습니다. 2012년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박근혜는 압도적인 지지로 후보가 되었습니다. 경쟁자들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경쟁은 없었습니다. 당내에서 그녀의 위상은 이미 넘을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30년에 걸쳐 구축된 네트워크, 최순실을 통해 관리된 자금, 박정희라는 이름이 가진 영남의 철벽 지지,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 정교하게 설계된 이미지. 이것이 박근혜의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19일 그 준비는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완벽해 보이는 계획에도 균열은 있습니다. 그 균열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다음 장에서 살펴봅니다. 2013년 2월 25일 박근혜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그 순간 청와대 안에서는 누구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취임식 연설문. 그 연설문을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람은 박근혜의 참모가 아니었습니다. 청와대 연설비서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최순실이었습니다. 공직도 없고 선출된 권한도 없고 국민의 위임도 받지 않은 민간인이 대통령 취임 연설문을 수정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국정농단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균열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입니다. 30년의 준비가 왜,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했는가. 이 장의 주인공은 정호성입니다. 정호성, 박근혜의 가장 오래된 비서 중 한 명. 그는 박근혜가 국회의원이던 시절부터 그녀를 보좌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녀를 지켜본 사람. 그리고 동시에 청와대 기밀문서를 최순실에게 전달한 사람. 정호성이 재판에서 한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최순실에게 문서를 전달하는 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박근혜가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비서가 거부한다는 것은 그 시스템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균열의 본질입니다. 30년간 구축된 시스템은 너무 촘촘했습니다. 너무 수직적이었습니다. 박근혜의 의지가 곧 법이었고 그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시스템 안에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폐쇄성이 균열의 씨앗이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304명이 사망하고 실종된 이 참사는 단순한 해양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통치 방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박근혜 대통령은 7시간 동안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7시간은 이후 세월호 7시간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정치사에 기록됩니다. 그 7시간 동안 박근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청와대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여러 버전의 해명이 나왔지만 하나같이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관저에 있었다. 업무를 보고 있었다.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하지만 어떤 기록에도 그 7시간의 행적이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특검 수사에서 나온 정황들은 더 충격적입니다. 그날 최순실이 박근혜와 통화했다는 기록, 청와대 내부에서 공식 보고 체계와 별개로 움직이는 비공식 채널의 존재, 이것들이 조각조각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언론과 시민들은 하나의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이 나라는 누가 통치하고 있는가? 두 번째 균열은 재벌과의 관계에서 왔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주요 재벌 그룹들로부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거액의 출연을 받았습니다. 삼성, 현대, SK, 에즈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수백억 원을 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발적 기부였습니다. 하지만 재벌 관계자들의 이유 증언은 달랐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요청이었다고. 이것은 30년간 유지되어 온 권력과 자본의 유착관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박정희 시대부터 이어진 관행, 재벌을 키워주는 대신 정치자금과 편의를 제공받는 구조. 그것이 21세기에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의 대한민국은 1970년대가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은 더 많이 알고 있었고 언론은 더 많이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균열, 가장 치명적인 것, 태블릿 PC. 2016년 10월 24일 JTBC 뉴스룸은 최순실의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문서들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 연설문 초안, 인사자료, 국가기밀에 준하는 문서들. 이것들이 민간인 최순실의 손에 있었다는 사실. 그날 밤 30년의 준비로 세워진 섬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10월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첫 번째 촛불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10만 명, 그 다음 주 100만 명, 그리고 11월 12일 전국에서 100만 명 이상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서울 광화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국의 도시에서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30년에 걸쳐 만들어진 구조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이 장의 주인공은 한 명의 개인이 아닙니다. 이 장의 주인공은 광장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올라온 70대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를 찍었다고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먹고 살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할머니가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일했다. 그네는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 한마디가 2016년 대한민국의 정서를 압축합니다. 박근혜 측의 대응은 처참했습니다. 초기에는 부인했습니다. 최순실과는 오랜 인연이 있지만 국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는 계속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부 인정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30년간의 이미지 전략이 완전히 작동을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태블릿 PC가 공개된 이후 청와대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입니다.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한 인물은 훗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태블릿 PC 보도가 나간 직후 청와대 비서실 일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사퇴 수습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진실을 고하고 즉각적인 사과와 개혁을 권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견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이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박근혜는 끝까지 버티려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30년 준비의 또 다른 이면을 봅니다. 30년간 권력을 향해 달려온 사람에게 그 권력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한 직위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 전체를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2016년 11월 4일, 박근혜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화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해명이었습니다. 국민은 분노했습니다. 11월 29일, 세 번째 대국민 담화. 그녀는 처음으로 임기 단축과 퇴진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날짜도 명확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국민은 다시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찬성 234표, 반대 56표. 새누리당 의원들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녀가 30년간 공들여 구축한 정치적 토대, 그 토대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청와대 관저에서 박근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 광화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는지는 압니다. 30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던 어떤 시스템이 마침내 멈추는 소리.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장은 재판 기록, 특검 수사 자료, 그리고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공심 역사가 아직 완전히 흡수하지 못한 가장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2017년 3월 31일, 박근혜는 구속되었습니다. 현직 대통령 파면 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구속,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전두환과 노태우였습니다. 모두 독재자였거나 그 후계자였습니다. 그런데 구속 이후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것들은 언론이 보도한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된 구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 최순실의 자금 흐름. 특검은 최순실이 박근혜 재임 기간 동안 관련 재단과 기업을 통해 수백억 원의 자금을 조성했음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들이 추적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자금의 일부가 박근혜의 정치활동 초기, 즉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가는 흔적이었습니다. 완전히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것이 단순히 대통령 재임 기간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째 충격, 인사 시스템의 실체. 박근혜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어떻게 선발되었는지에 대한 증언들이 재판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인사위원회를 통한 검증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순실이 추천하거나 승인한 인물들이 주요 직책에 배치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심지어 일부 외교 분야까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박근혜 정부의 국정은 헌법이 규정한 방식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식 체계와 비공식 체계가 병렬로 작동하는 이중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중 구조의 실질적 결정권은 비공식 체계, 즉 최순실 라인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충격, 삼성과의 거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삼성이 최순실 관련 재단에 거액을 지원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재판부와 검찰의 시각은 달랐었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삼성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국민연금의 지지를 필요로 했고, 박근혜 정권은 그 지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금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최대 기업의 경영권 승계가 청와대와의 거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상당 부분 사실로 인정되었는데, 대한민국의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박근혜가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박정희 시대부터 이어져 온 구조였습니다. 박근혜는 그것을 물려받았고 그것을 활용했습니다. 네 번째 충격.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2017년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순실에게 이용당했다고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박근혜가 정말로 최순실에게 이용당한 것이라면 그것은 30년간의 준비가 완전한 자기 기만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권력을 향해 달려온 30년 동안 그녀는 자신이 이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이끌리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것은 30년의 준비가 처음부터 이 구조를 의도한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박근혜는 재판에서도 이후에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은 지금도 그 진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충격. 국정원의 역할. 2017년 이후 진행된 여러 수사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정치 공작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댓글 공저, 야당 정치인 감시, 언론 통제. 이것들은 단순히 박근혜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전 정부들에서도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이것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정원의 전신은 중앙정보부입니다. 박정희가 만들었고 박정희가 통치의 핵심 도구로 활용했던 조직. 그 조직의 DNA는 40년이 지난 후에도 살아있었습니다. 30년의 준비. 그 준비는 박근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권력구조의 이야기였습니다. 박정희가 만든 구조, 최태민이 활용한 구조, 최순실이 계승한 구조, 재벌들이 연결된 구조, 그리고 국정원이 보호한 구조. 박근혜는 그 구조의 산물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구조의 가장 큰 수혜자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구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구조는 과연 사라졌을까요? 박근혜가 구속되고 최순실이 수감되고 이재용이 재판을 받은 이후에도 그 구조의 뿌리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있을까요? 그 답은 다음 장,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에 대한 특별 사면을 발표했습니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한 인도적 결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준비하고 5년을 통치하고 5년을 수감된 여성의 마지막 공개 장면은 그렇게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영상에서 내내 물어온 질문은 박근혜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녀를 만들어낸 구조는 어떻게 되었는가?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증거. 최순실은 2022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그녀가 관리했던 자금의 전모는 끝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재산은 추적되지 않았고 일부 계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딸 정유라는 해외에 체류하며 여전히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조의 수혜자들은 살아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 재벌 구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용은 재판을 받았고 유죄를 선고받았고 다시 사면되었습니다.
삼성은 여전히 대한민국 GDP의 20%를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재벌과 정치 권력의 유착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형식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구조의 작동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세 번째 증거. 박정희에 대한 재평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 기준 여론조사에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잘한 대통령을 묻는 질문에 박정희는 여전히 1위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성장의 기억은 독재의 기억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이 기억이 살아있는 한 박정희의 이름은 여전히 정치적 자산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박근혜가 30년간 활용한 그 자산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 의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증거. 그리고 가장 불편한 진실. 박근혜를 탄핵시킨 대한민국 시민들은 옳았습니다. 광장의 촛불은 역사에 기록될 민주주의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가 구조를 바꾸었을까요? 2017년 이후 대한민국 정치를 보십시오. 진영 간의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권력을 잡은 쪽은 어김없이 반대 진영을 향해 사정기관을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재벌 개혁은 구호에 머물렀습니다. 국정원 개혁은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자금의 불투명한 흐름은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근혜의 30년 준비가 가능했던 것은 그녀가 특별히 사악한 인간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대한민국의 권력구조 자체가 그런 준비를 허용하고 심지어 장려하는 방식으로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돈과 권력과 네트워크가 은밀하게 연결되는 구조.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권력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 이미지가 실체를 대체하는 구조. 그 구조는 박정희가 만들었고 박근혜가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박근혜가 사라진 이후에도 그 구조의 DNA는 대한민국 권력의 심층부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한 것은 박근혜를 단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그녀를 만들어낸 구조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 반복은 필연이 아닙니다. 반복을 막는 것은 기억입니다.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2016년 광화문의 촛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꽃은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30년의 준비, 5년의 통치, 그리고 끝나지 않은 질문.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답을 쓰는 것은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역사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